방금 소개받은 경영대학의 인사조직 전략을 가리키고 있는 윤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거는 상당히 따지고 보면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카리스마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산업이라든지 우리 경제를 이끌고 한 사람들은 다 그 카리스마를 휘두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적어도 퍼포먼스를 내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자주적으로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칼 가지고 사람들 목을 이렇게 탁탁탁 쳐가면서 못살게 굴고 이렇게 하니까 카리스마라고 얘기도 하는데 세계 속에서 리더십은 그 카리스마를 휘두르는 그 리더십에서 진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오센틱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만은 아직도 카리스마가 그 리더십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중요하게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이슈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리더십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리더십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그 구성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스토리가 마음에 맺히는지 못 맺히는지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창출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또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리소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설파하는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울림을 창출을 못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울림은 혼자 벽에다가 하는 그냥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고사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세상 우리가 신자유주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자유주의 세상은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장 속에서 사람들이 경쟁을 시키면 성장하는 룸을 뚫고 퍼포먼스라고 하는 일종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창출됐다고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가진 그런 세상에 의해서 여태까지 움직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성장하는 세상에 우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내 키가 160이라면 200cm의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비전으로 딱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울리게 하며 해가지고 그것들을 비전을 목표로 딱 설정을 하고 사람들을 막 그쪽으로 독려를 해서 그 퍼포먼스를 그쪽으로 나게 만드는 리더십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카리스마 리더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리더십은 이제 세상이 완전히 그와 같은 종류의 리더십을 가지고 울림을 창출할 수 있는 세상이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리더십 모델을 만들어 나갔을 때도 변해간 세상 사람들에서 세상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창출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앞으로 21세기 세상은 어떻게 변화를 해갈 것인가. 과연 이 변화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대한 스토리들은 울림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21세기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21세기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집약해서 봤을 경우에 우리가 꼭 염두에 낼 세 가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추세가 첫 번째는 구성주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실증주의 세상에서 구성주의 세상으로 바뀌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경향은 요즘은 L자 경기라고 해서 경기가 이렇게 한번 뚝 떨어진 경기가 계속 저성장, 저금리 이런 좋지 않은 경기가 끝없이 계속 20년, 30년 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L자 경기 시대거든요. 옛날에 우리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종류의 불경기가 우리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L자 경기에 대한 국면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빅데이터들이 양산되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들이 예고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세 가지가 상당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세 가지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카리스마라고 하는 리더십은 이렇게 변해 나가는 세상 속에 왜 울림을 창출할 수 없고 고사당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센틱 리더십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고, 오센틱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상이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왜 울림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오센틱 리더의 세상 속에 여러분의 리더십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세상하고 반대되는 거는 실증주의 세상이거든요. 실증주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성공에 의해서 미래가 예측되는 세상이 실증주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리니어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걸 딱 보면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이 실증주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오히려 과거의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딱 하면 예측이 더 안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세상이에요. 과거의 성공에 의해 가지고 미래의 답이 전혀 안 나오는 세상들이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면 장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실증주의 세상 속에서는 예측해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면 따라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들이 전혀 안 나오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님이어가지고 미래라는 꽃길을 놓고 장님들이 이게 코를 만지고 이게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막 주장을 갑론을박을 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옛날에 실증주의 세상은 과거에 의해서 미래가 답이 정해진 세상이죠. 정해진 세상이기 때문에 경영학도 플랜 두 C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을 막 연구를 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그 예측에 맞게 떨어지게 플랜을 하고 실행하는 걸 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했으면 그 결과가 맞아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게 C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통적인 경영학의 패러다임은 플랜 두 C였었는데, 지금처럼 과거의 성공에 의해서 미래의 답이 전혀 얘기가 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답 자체가 없는 세상 속에서는 만약에 이 플랜 두 C라고 하는 패러다임들을 바꾸라고 한다면 완전히 근원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순서는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를 제일 앞에다 놓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장님인 세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C라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답이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답을 강력한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그 스토리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요즘은 기술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협업으로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텔링한 그 스토리의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먼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먼저 구성이 되고, 상상이 사람들한테 텔링이 돼서 실제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협업으로 붙어가지고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세상, 이와 같은 세상이 바로 구성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텔링할 수 있는 스토리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건 그냥 장님으로 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와 같은 강력한 스토리가 구성이 되려면, 사실상 애플 같은 회사도 옛날에는 그 전화기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통화만 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그 전화기에서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는 세상,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플롯이 필요한데, 플롯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플롯의 핵심은 개념이에요.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막 텔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세상은 뭐 드러커드 얘기를 했듯이 예측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상상 속에서 먼저 구성되고 창조되는 세상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반성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 저 책이 그 서울공대 25분이 쓴 축척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읽어보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축적의 시간은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 그분들이 오랫동안 공대에서 공대생들을 길러내가면서 인재들을 길러냈는데 자기들이 현대의 시점에서 잘 공대생 교육을 길러내면서 못한 점이 대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성한 책이에요. 이분들이 문제로 삼고 있었던 건 기술이라든지 엔지니어링하고 제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인 것들을 잘 가르쳐줬는데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개념화 능력을 여태까지 못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개념화 능력을 못 가르쳐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세련되게 기술을 도해가지고 더 좋게는 개선을 시킬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런 종류에 있어서 엄청나게 뒤져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성한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런데 개념화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뱅스라고 하는 그 설치 예술가 이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개념화를 하셨냐면 여기 그 5만 원짜리 옆에 보시고 있는 그 일종의 이발소 그림이시거든요.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얘기는 그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의 평범성을 실제로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념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개념화시켰냐면 옆에 그림으로 바꾼 거거든요. 거기 나치 장교를 의자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을 하고 있는 그림을 거기다 딱 이렇게 그것만 딱 그려놓은 거거든요. 악이라는 게 진짜 우리 먼 세상 속에서 악마들이 사는 세상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숨어가지고 우리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개념을 만든 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다 의자를 그려놓고 나치 장교를 그려놓으며 해가지고 이 그림이 5만 원짜리에서 6억 원짜리로 변했어요. 이게 바로 개념화 능력이거든요. 이쪽에서 그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일종의 이발소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토리하고 이쪽에 나치가 그 장교가 앉아있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스토리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들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 자체를 획득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로 눈으로 삼아서 장님의 상태를 극복을 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걸 구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협업으로 그 세상을 만들어낸 세상, 이 세상이 요즘의 세상이고 사실상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도 따지고 본다면 자기 자신의 원천 기술은 거의 안 가지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다만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붙어가지고 협업으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셀폰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승부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기술은 엄청나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진짜 간절한 스토리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술은 다 따라붙어가지고 협업을 따라붙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태어나는 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먼저 태어나는 거죠. 개념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는 세상이 바로 구성주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L자 경기라고 그러잖아요. 저성장, 그 저금리, 이게 그 불황의 경기가 20년, 30년 쭉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가다가 재수가 좋으면 다시 올랐다가 불경기에 있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는데 이 L자 경기는 한 번 떨어지는 경기가 절대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초유의 동물이거든요. 이거는 괴물 중에서도 이런 괴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이게 서서히 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괴물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창출되는 기술에 의해서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들을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요소 생산성이 요즘에 그 추세를 보면 거의 0으로 딱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가라앉았다는 건 새로운 게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애플 같은 회사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만드니까 삼성전자가 앞에서 밀고 나가니까 뒤에 쫓아가지고 기술을 붙여가지고 이제 삼성이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이게 딱 거기서 고착이 돼버리니까
중국에서는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샌드위치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라앉고 우리나라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국면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의 성장률 같은 걸 보면 60년대에 뭐 34%, 35% 정도 성장하다가 2013년엔 0.5%, 2014년엔 마이너스 1.6으로 돌아섰거든요. 2012년 요 정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기업을 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빌려가지고 기업을 할 테니까 이자 비용도 못 갚는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기업을 세워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그냥 쌍끌이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돈을 벌고 있는 거로 그렇게 우리한테 인식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 두 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기가 이자 비용도 감수를 못해요. 지금 상태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경기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조금 참으면 그게 올라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누구든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진짜 L자 경기라고 하는 거 이 상태가 우리가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이 뉴 노멀로 정착이 됐다는 건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거에 맞는 리더십의 모델들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일을 당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L자 경기가 이렇게 심화가 되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옛날 같으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면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전략을 짜면 그 사람들이 전략을 실제로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실제로 집행하는 것들은 종업원들인데 이게 종업원 그 일종의 그 CEO나 아니면 그 임원들이 결정한 게 구성원들이 발로 뛰게 하는 데는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 종업원들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발로 뛸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좋은 걸 가지고 있다면 종업원들이 발로 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발로 뛸까요? 회사에서 좋은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딱 생겼는데 구성원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발로 뛰게 만들려면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HR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HR이라는 건 발로 뛰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평가도 해가지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줘가지고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해주는 걸 앞에다 고깃덩으로 이렇게 딱 걸어놓고 네가 열심히 뛰면 이거 먹을 수 있어 해가면서 사람들을 막 뛰게 하는 전략이 바로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신자유주의에서 경기가 좋을 때 썼었던 전략이 바로 그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처럼 L자 경기로 딱 떨어지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 거죠? 여기 고깃덩어리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매치즈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의 우화에 나온 것처럼 이게 조금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람들을 발로 뛰게 만들었던 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고깃덩어리가 없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많이 걸어줬을 때도 잘 안 뛰었는데 이걸 안 걸어주면 누가 뛸 사람이 있겠어요? 요즘의 기업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위기예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사회인데 초연결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 사이가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들이 연결되고 하여튼 세상에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세상이 바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세상인데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된 것들 그 패스를 타고 액티비티가 일어나면 거기에 데이터가 끊임없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바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실상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앞으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는 어떤 거죠? 얘는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얘는 내에 대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나하고 누가 진짜인지 나한테 경쟁을 시키면 내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일을 또 벌이냐면 얘가 아침마다 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깨면 지금은 무슨 치약을 사용해야 된다 해가면서 나한테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내한테 와서 권유하고 지금은 뭘 사용해 기업하고 결탁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 얘가 제안하는 거 생각해보면 너무 환상적이거든요. 이렇든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쓸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나는 귀찮아지는 거죠. 얘가 나중에 보면 익숙해지면 나는 노예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잠잘 시간이야. 이거 뭐 무슨 간식을 먹어야 시간이야. 간식도 이렇게 브랜드를 딱 정해가지고 나한테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해가면서 권유를 하지만 강요지요. 그런 세상으로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엄청나게 피곤할 거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편리함 같은 걸 많이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밖에서 아바타로 만들어진 세상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가 그 얘기를 빗대가지고 쓴 얘기가 바로 피로사회라는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거든요. 그 아바타가 만들어져가지고 나한테 나의 주체성을 무시해가면서 계속 권유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 자신은 엄청나게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 피로사회. 그런데 이 사회가 주는 것들에 대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이게 CCTV가 곳곳에 돌아가면서 내 데이터를 축적을 하니까 내가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해지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 CCTV가 각 곳에 돌아가면서 내 데이터를 축적, 내가 유명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데이터를 안 털 뿐이지 내가 유명인사라면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각도에서 나를 털어버리면 내가 안 나올 가능성들은 없거든요. 잘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뇌물이나 이런 것, 그 트랜잭션 코스라는데 이런 것들에 썼었던 돈들이 회수돼서 실제로 경제를 살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들어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질 그것들에 대한 장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는 오히려 뭔가를 연기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다가 큰 코 다칠 가능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편하게 사는 세상이 바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세상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우리한테 기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자, 이 ICT에 의해 가지고 발달된 기술하고 그리고 제조업이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해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에 해가지고 노동의 코스트가 작은 데를 찾아가지고 공장을 옮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공장을 옮길 필요가 전혀 없고 공장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공장이 돌아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 프로세스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우리한테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세상도 바로 이 초연결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보면 밖에서 돌아가는 것들 예측 불가능한 거 엄청나게 많죠. 뭐 IS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렉시트라든지 중국의 증시가 폭락하는 문제라든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면 우리나라 방위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문제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엄청나게 우리한테 프레셔를 주고 있는 거죠. 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세상들에서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살게 되면 어떤 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것들이 벌어지는 걸 가장 잘 시뮬레이션을 잘한 게 삶아 죽는 개구리 현상이라는 현상이에요. 삶아 죽는 개구리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개구리는 그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그래서 제일 잘 적응하는 동물이거든요. 이 개구리를 잡아다가 차가운 비커 속에다 처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비커 속에 처음에 집어넣으면 이 개구리는 자기 온도가 있기 때문에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튀쳐나오는 것도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래서 개구리가 적응할 시간을 더 가면서 온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10도 올리면 뭐 옛날 온도로 돌아왔으니까 더 적응했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죠. 또 10도 올리면 개구리는 그렇게 또 적응했다고 하는 믿음에 갇혀가지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80도, 90도 비등점까지 올려도 개구리는 자기가 적응했다는 믿음 속에 갇혀서 감옥 속에 갇혀서 절대로 뛰쳐나오지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삶아 죽는 개구리 현상이에요. 개구리가 온도가 80도 정도 되면 지금 뛰쳐나가지 않으면 나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지만 80도 정도 되면 깨달음은 있어도 몸이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서히 그냥 자기가 삶아 죽어가는 자기 모습을
고통스럽게 관조해가면서 죽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변화들이 그 회오리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삶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 적응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겠지만 삶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똑같이 삶아 죽는 개구리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적응했다는 적응이 변화가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응했다는 믿음 속에 갇혀가지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퇴출당하고 내가 세상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서 죽어버리는 세상. 이와 같은 세상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운명들이 우리가 운명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명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이런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태까지 역사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이렇게 역사가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단절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역사를 이렇게 보면 꼭 단절된 건 아니거든요. 큰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흐름으로 큰 흐름이 연결될 때까지 조그만 이렇게 실타래라도 이렇게 꼬리가 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면면이 흐르는데 이때 정말 우리가 정말 착안해야 될 점은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요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그 실타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패턴들을 찾아가지고 이쪽에 크게 숨어 있어서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이 큰 패턴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해서 이 패턴에 맞는 모델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에 싱크로나이즈하게 스토리텔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개 여태까지 보면 이렇게 실타래처럼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L자 경기가 딱 돼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죽어가고 있고 회사도 다 죽어가고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결해가지고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상위 1%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패턴들을 잘 관찰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큰 패턴으로 연결될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개념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패턴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에 보인 미국 회사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회사들인데 뭐 GE도 있고 뭐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도 있고 홀푸드도 있고 뭐 거기 신발 파는 제포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이런 회사도 있는데 경기가 L자 경기로 다 떨어지면 80~90% 회사들은 서서히 삶아 죽는 개구리가 돼서 자기가 믿음 속에 갇혀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회사들이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 성장할 때도 이 회사가 꼭 못한 회사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경기가 L자 국면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모든 회사가 딱 죽어가는데 이 회사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이런 회사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10% 내지 15%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라파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회사가 존재를 하고 실제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 다음에 한국에도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코리안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시몬이라고 하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방 만드는 회사인데 한국 골마라는 회사 아니면 그 마이다스 IT 뭐 이런 종류의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런 회사들 속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어긋나게 다 삶아 죽는 개구리가 돼서 죽어가야 되는데 이 회사들은 오히려 그 국면에서 더 성장을 구가하고 더 잘 되는 회사가 된 이유가 있다면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여기에 제가 보여주는 사람들의 다 CEO 회장님이시거든요. 이 CEO나 회장님들이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카리스마 리더십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센틱 리더십을 처음부터 휘두르는 사람이었었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오센틱 리더십을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오센틱 컬처를 갖는 회사로 탈바꿈한 회사들이었었던 거예요. 가장 확실한 실마리는 리더십에 있었던 거죠. 리더십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센틱 리더십하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행사됨에 의해서 컬처 자체가 오센틱한 컬처로 바뀌어지는 그런 국면들 사람들한테 싱크로나이즈를 줘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측면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보죠. 옛날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었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한다면 경기가 딱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가니까 주주들이 딱 모여가지고 너 이렇게 회사 잘 퍼포먼스도 못 나니까 너 자를 거다 해고할 거다
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잖아요. CEO한테 그런 시그널을 보내면 CEO는 어떤 욕망에 차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받으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경기에 뭐 이렇게 세일즈를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여태까지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그리고 경기가 지금 다 죽었거든요.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어가지고 실제로 진실로 경기를 살려가면서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는 옛날 방법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고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떤 욕망에 차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약간 나쁜 사람이라는 걸 가정을 한다면 바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들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을 해고시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이것도 단기적인 처방이잖아요. 사실 인건비가 줄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해고당하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맡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져가지고 퍼포먼스는 더 안 날 가능성이 많죠. 금방 살아나는 기미가 보나다가 또 금방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그건 단기적인 처방이니까 별로 안 좋을 처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많은 CEO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뭘 해보실 것 같아요? 예, 바로 회계장부 조작이거든요. 회계장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장사가 되는 밸류체인의 흐름들을 숫자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도 회계장부는 조작이고 장사가 잘 된 거로 그렇게 꾸밀 수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딱 공시하면 그 주가가 팍 오를 가능성이 많고 주가가 오르면 주주가 좋아할 테니까 너 계속 연임해라. 그렇게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CEO들이 생각한 방법이 회계장부 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걸려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엔론이 2004년에 걸리고 엔론이 딱 걸리니까 이 회계장부 조작해가지고 그냥 가짜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하는 것들에 대한 큰 의심이 나와가지고 회계법을 고쳤어요. 그 악슬리법이라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고쳐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80-90% 회사가 다 장부 조작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경기가 되는 것처럼 버블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버블들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그렇잖아도 L자 경기인데 꺼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주저앉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런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을 또 썼냐면 요즘에 사실상 실물 경기가 딱 붐이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파생 상품이라든지 파생 경기들이 살아나는데 파생 경기의 문제는 그 수학적인 모델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부가 없는데도 밸류가 막 창출되는 것처럼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택을 담보로 삼아 가지고 담보로 준 걸 또 담보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수학적인 모델로 해 가지고 가치를 엄청나게 부풀리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딱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하고 그리고 회계장부 조작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경기를 그렇게 다 무너뜨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까지 오고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딱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경향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 다 고쳤어요. 이미 다 고쳐가지고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그리고 미국의 CEO들은 장부 조작하고 카리스마를 부리는 CEO가 500대 기업의 CEO가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의 CEO는 다 오센틱 리더로 다 리플레이스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의 완전히 500대 기업에 존경받는 미국의 CEO들한테 사람들이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당신이 CEO가 되기까지 당신이 어떤 경쟁점이 있어가지고 리더로서의 경쟁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CEO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CEO들이 80-90%의 사람들이 공통의 대답을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경험일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일까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얘기한 거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따지면 경쟁자하고 나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점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본다면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막 변한다 하더라도 휩쓸리지 않고 거기서 고정점을 가지고 내 고정점을 가지고 닷을 내리고 내 자신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다. 그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쌓아야 되지만 이것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살아나가기 위한 경기가 좋을 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뭐 충분 조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필요 조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필요 조건 플러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서 있고 앞으로는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 상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리더로서의 충분 조건을 못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기업의 리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리더이잖아요. CEO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펙 같은 걸 쌓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중무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골리앗처럼 무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좌표가 전혀 없는 자기 정체성이 전혀 없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충분 조건을 구축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해도 존경받는 CEO가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충분 조건의 문제예요. 많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것들은 스펙이나 그 필요 조건에 모든 것들을 치중을 하는데 사람들이 경쟁에서 마지막 그 진검승부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 조건을 가지고 충분 조건에 맞는 스토리를 텔링을 해서 사람들을 감흥을 시킬 수 있는지 이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자, 충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정체성의 문제인데 과거에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이 문제는 결정된 문제잖아요. 지금 다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의 완성은 어디에서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판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목적지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우리 오센틱 리더십이 사실상 소크라테스에서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더 중요하게 영향을 받은 게 실존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어떤 명제냐면 실존주의에서는 이게 사물하고 사람을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하냐면 사물 같은 경우는 이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목적이 먼저 목수한테 딱 머릿속에 정해진 거잖아요. 목적이 먼저 좀 정해지고 이 본질이 딱 먼저 정해지고 이 본질에 따라서 사물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사물 그 존재에 비해서 항상 앞서는 거예요. 사물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나고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가 세상에 그냥 던져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존재에 맞춰가지고 목적을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는 거고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을 통해 어떤 목적지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나의 존재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를 발견을 못한다는 것들은 진짜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을 못하고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상 그 리더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서 있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스토리가 그 사람한테 있어서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지 못 되는지 이 문제가 바로 노 와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생이라면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텐데 요즘에 직장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상당히 드냐면 직장인들의 많은 부분들은 본인의 영혼을 회사로 가지고 들어오면 영혼이 손상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에 이렇게 회사 문에 딱 들어오기 전에 문에다 걸어놨다가 영혼 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갈 때 다시 손상되지 않은 걸 찾아가지고 가는 생활들을 하시는 게 요즘의 직장 생활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영혼이 없이 직장 생활을 한 회사에서 지금 L자 경기 속에서 경기가 다 꼬꾸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뭐가 퍼포먼스가 나거나 생산성이 높아지겠어요? 회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요즘에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회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일과 섞게 만드는 걸 요즘에 얘기하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망할 수 있는 회사인지 못하는 회사인지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되는데 인게이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큰 관건이 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혼을 문 앞에다 걸어놓을까 생각을 했다가 가지고 들어오는 결정을 딱 했다면 회사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회사의 영혼 자체가 영혼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자석처럼 끌림이 있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런 영혼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들을 빨리 복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인게이지먼트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거죠. 이것들을 복원, 회사의 측면에서 복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복원한 회사들을 딱 조사를 해봤더니 이 회사의 영혼을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영혼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었더니 여태까지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자료가 바로 이런 자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성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진성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진성 리더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겠다 하는 그 비전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160cm라면 180cm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이 그림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 실력이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미래에 대한 비전만 있고 실행력이 없으면 여러분 공상가라고 해서 리더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비전은 없는데 실행력만 있으면 행동대장이라고 하지 리더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비전도 가지고 있고 실행력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구별이 안 됐었는데 경기가 안 좋은 지금 이렇게 딱 판단해보면 진짜하고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를 오센틱 리더라고 하고 가짜 리더를 유사 리더, 우리의 수도 리더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따왔냐면 유사이발리에서 따온 거예요. 가짜이발리를 유사이발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리더도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데 가짜인 리더를 유사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다고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상사나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여러 번 관찰하면 이 사람은 진짜 가짜라는 게 구별이 되는데 그리고 또 진짜고 가짜는 언제 구별이 되죠? 대개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구별이 안 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 가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하고 가짜의 차이는 진짜는 그 본인이 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리더로서 하는 스토리하고 사람들한테 구성원들한테 하는 스토리가 같은 사람을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는 유사리들은 어떤 사람을 가짜 리더라고 하냐면 자기는 속에는 자기 자신한테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리더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탁 튀어야지 이렇게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생각을 사람들한테 딱 얘기하지만 안 도와줄 테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비전도 제시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자기 자신한테 하는 스토리하고 구성원들한테 하는 스토리가 이게 디커플링 돼서 겉돌고 있는 상태를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센티시티, 진정성이라는 건 true to oneself예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는 스토리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하고 같았을 경우 똑같았을 경우에 우리가 진정성이 있고 그게 오센틱 리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하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서로 겉돌고 있었을 때는 그건 우리가 유사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지금 같은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유사 리더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그냥 놔둔다면 세상은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에 될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큰 이렇게 파장이 없었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 이렇게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건 엄청나게 큰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다는 거하고 성실성이 있다는 걸 잘 구별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만 성실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를 치기 전까지는 상대 치기 대상까지는 본인이 예측 가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상대방한테 각인을 시켜야 그 각인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실성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도 연기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진정성이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서 얘기하는 그 스토리하고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한 스토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걸 꼭 연기를 해가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실성하고 진정성의 핵심적인 차이는 성실성은 연기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진성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기하지 않아도 성실성을 자연스럽게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진성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 저분이 진성 리더가 아니라 유사 리더시거든요. 그런데 솔선수범으로 종이를 지금 줍고 계세요.
그런데 종이를 줍는 것들에 대한 조건이 유사리더들은 조건이 딱 하나 붙어야 유사리더들은 솔선수범을 하거든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될까요? 그렇죠. 누가 지켜봐. 연기니까. 연기로 자기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자기가 그걸 종이를 줄 일은 전혀 없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편하게 살 것들을 결정한 사람인데 편하게 살려면 안 주어야 되는 게 훨씬 맞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그게 맞춰가지고 연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연기로 줍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초연결사이기 때문에 CCTV는 저 사람 모르게 저분 모르게 어디든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저분은 리더로서의 영향력은 그 자리에서 딱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그냥 솔선수범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성 리더가 하는 솔선수범하고 유사 리더가 하는 솔선수범은 다른 솔선수범인 거죠. 그래서 결국 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진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적지, 노와이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분으로 완전히 내재화돼가지고 이 내재화돼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이것들에 어긋난 방식대로 살면 오히려 불편해진 상태로 만들어진 상태가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풍성이 완성된 상태라고 해서 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는 꼭 나무를 길러내는 거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씨앗이 여러분의 목적지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스토리, 목적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내려서 그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줄기가 만들어지고 줄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열매가 만들어지고 꽃이 만들어서 향기를 풍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성을 획득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의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향기라든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열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노와이에 대한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씨앗이니까. 이 목적지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역량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스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노와이에 해당되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게 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통해 가지고 그걸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그것들이 노와시라고 하는 건데 그 노와시라는 게 여러분들이 열매이고 꽃이고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생각을 조심하게는 생각은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네. 그리고 말은 뭐 행동, 습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성을 딱 구축을 한다면 그 중에서 탈무드 얘기 중에서 딱 한 글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말 중에서 필요 없는 말이 조심이라는 말을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화된 그 스토리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게 그 믿음으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꿔줘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성이 구축이 돼서 그 상태가 믿음으로 변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재화가 딱 돼 있다면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돌리면 여러분이 연기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여태까지 그 경기가 좋을 때 신자유주의 국면에 의해서 경기가 펑펑 잘 나갈 때 사람들의 성장 전략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짜거나 개인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의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그거 맞는 스킬들을 많이 이렇게 중무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골리앗처럼 무장을 하면 딱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L자 경기로 딱 떨어져서 이게 뉴노멀로 딱 정착된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 그것들이 실제로 생활화된 국면, 이것들이 안으로 내재화돼서 그 진성의 나무를 만들어 나가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지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 그것대로 삶에 의해 가지고 그것들이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해버려서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 문제가 모든 것들의 시초라는 거죠. 이 문제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 이것들의 톱니바퀴가 결정이 되면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지의 노하우에 대한 톱니바퀴가 만들어지고 뭐를 통해서 구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노맛에 대한 톱니바퀴가 만들어지면 이게 세 가지가 온라인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진성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변화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구성주의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적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믿음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장착하면 그게 여러분들을 세상을 모르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보는 세상들을 봐가면서 그 세상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써야 된다고 하는 개념도 막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못 만들어내는 것들은 결국은 목적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성주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런 상태로 산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장님의 상태로 아니면 식물인간의 상태로 사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L자불 경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까 인게이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었잖아요. 회사에 그 영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영혼 자체가 없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끌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 CEO가 그와 같은 목적이라는 거 하는 것들에 대한 영혼을 거기서부터 구축을 해서 성공을 해서 회사를 그런 회사로 바꿔놨다면 사람들이 그것들에 빨려 들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게 되고 L자 경기 속에서 퍼포먼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초연결사회 속에는 초연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였었죠? 아바타가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없는 걸 알아차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자기가 주인처럼 명령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곤해진 세상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다 알고 있고 정체성을 구축했는데 얘가 마음대로 나한테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이 변해가는 것들에 대한 기적을 서서히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성 리더십에서 유토피아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다녀가면서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우리 자신의 사명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명이라는 건 목적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명의 스토리가 믿음으로 전환되어 실제로 현실로 구현되어 매일매일 더 나은 변화가 만들어지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진성 리더가 꿈꾸는 세상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그와 같은 세상들을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자기 세상을 만들어내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주는 거니까 세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진성 리더십을 보셔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